현관문이 굳게 닫힌 지 정확히 1년 6개월. 500일이 훌쩍 넘는 긴 시간 동안 그 문턱을 넘어 바깥 세상으로 나가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발장에 가지런히 놓인 짙은 갈색의 국낮은 효도와 위로는 뽀얗고 두꺼운 먼지가 이불처럼 덮여 있습니다. 이곳은 차가운 쇠창살이 있는 감옥도 아니고 누군가가 밖에서 억지로 자물쇠를 채워둔 병원 병실도 아닙니다. 그저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하고 오래된 아파트의 15평 남짓한 조용한 거실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거실 한가운데 앉은 노인은 차갑고로 피고지는 봄날의 벚꽃과 붉게 타오르는 가을의 단풍, 그리고 소리 없이 쌓이는 겨울의 눈송이를 그저 우두커니 바라보며 스스로를 완벽하게 가두어 버렸습니다. 누가 그녀를 그토록 좁은 공간에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둔 것일까요? 그것은 늙고 병든 몸뚱이 그 자체라기보다는 다름 아닌 자존심이라는 이름의 무겁고 잔인한 족쇄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올해 74시 된 박영자 어르신의 삶 속에서 벌어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의 수많은 부모님들이 남몰래 겪고 계실 진짜 이야기입니다. 영자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동네 재래시장 어귀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삼남매를 번듯하게 키워낸 장본인입니다. 40도 채 되기 전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먼저 하늘로 떠났을 때도 그녀에게는 소리내어 울며 주저앉을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입이 넷인데 당장 내일 먹을 쌀을 걱정해야 했으니까요. 매일 새벽 아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차가운 물로 얼굴을 비비고 도매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가장 싱싱하고 싼 배추와 무를 골라 싣고 하루 종일 축축한 시멘트 바닥에 서서 팔을 다듬고 마늘을 깠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영자 할머니는 이른바 여장부이자 독종으로 통했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식자재라도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번쩍번쩍 들어올렸고 동네 대소사에는 언제나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서는 그야말로 발이 안 보일 정도로 억척스럽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절이 되어 서울에 사는 처식들이 내려올 때면 그들은 늘 굽은 등과 갈라진 손등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엄마, 이제 일 좀 그만하고 쉬어. 몸 다 상하잖아.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겉으론 시끄럽다며 핀잔을 주면서도 속으로는 남편 없이도 자식들을 가르치고 먹여 살린 자신의 건강한 몸뚱이를 훈장처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30년 넘게 지켜온 반찬 가게를 마침내 정리하고 은퇴를 선언했을 때만 해도 영자 할머니의 노년은 꽤나 활기차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오전에 복지관에 가서 장구 삼매경에 빠지기도 하고 볕이 좋은 날이면 동네 친구들과 관광버스를 타고 근교 산성이나 절로 나들이도 다녔습니다. 나는 말이야, 죽을 때까지 내 두 발로 꼿꼿하게 걸어 다니다가 갈 거야. 알아 누워서 자식들 고생을 시키고 남한테 신세지는 짓은 절대 안 해. 동네 친구들과 따뜻한 믹스커피를 종이컵에 타 마시며 허리에서 시작된 묵직하고 기분 나쁜 뻐근함은 어느새 엉덩이를 지나 양쪽 허벅지와 종아리로 뱀처럼 스물스물 타고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30분을 걷는 것이 버거워 등산 모임에 빠지는 핑계를 대야 했고, 반년이 지나자 단 10분만 걸어도 다리가 터질 듯이 팽창하고 저려와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야만 했습니다. 가다 서고 또 가다 서고, 한때 시장통을 쩌렁쩌렁 호령하며 젠걸음으로 짐을 나르던 영자 할머니의 보폭은 눈에 띄게 좁아졌고, 꼿꼿했던 허리는 본능적으로 통증을 피하려다 보니 조금씩 앞으로 굽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슈퍼에 두부 한 모를 사러 나가는 길조차 고역이 되었습니다. 몇 번이나 길가에 내놓은 남의 집 고무통이나 전봇대를 부여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어야 했으니까요. 한겨울인데도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고 두 다리는 마치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무거운 쇠덩이나 남의 살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여기저기 쑤시고 고장나는 거지. 내가 벌써 걷지도 못할 늙은이는 아니야. 할머니는 절룩거리는 걸음걸이를 남에게 들키기 싫어 인적이 드문 시간만 골라 외출하며 스스로에게 쉼없이 주문을 걸었습니다. 어떻게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딸의 손에 억지로 이끌려간 큰 병원 진료실에서 무심한 표정의 의사 입을 통해 듣게 된 중증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명은 그녀가 그토록 덮어두려 했던 차가운 현실을 잔인하게 들춰내버렸습니다. 어르신, 척추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너무 좁아져서 꽉 막혀버렸어요. 연세도 있으시고 뼈가 많이 약해져서 당장 수술을 한다고 해도 예전처럼 쌩쌩하게 걷는 건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그 건조한 한마디는 영자 할머니의 74년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파열음과도 같았습니다. 수술조차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선고. 그날 이후 영자 할머니의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쪼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당장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 유모차처럼 밀고 다니는 이른바 할머니 유모차라도 사자며 난리를 쳤지만 할머니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내가 명색이 두 발로 시장 바닥을 누비던 박영자인데 멀쩡한 정신에 바퀴 달린 거에 의지해서 질질 끌려다니라고? 남세스럽게 동네 창피해서 그 짓은 못해. 차라리 안 나가고 말지. 그녀에게 보조기를 밀거나 휠체어에 주저앉아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보다 자신 바빴을 만 갈게. 황급히 변명을 둘러대고 도망치듯 돌아선 그날, 영자 할머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처음으로 똑똑히 마주했습니다. 잔뜩 찌푸린 얼굴, 앞으로 구부정하게 꺾인 허리, 고통을 참느라 벌벌 떨리는 두 다리. 그 거울 속에는 당당했던 반찬가게 여장부 박영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병들고 초라해진 낯선 노파 한 명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쿵 하고 현관문을 닫고 들어온 영자 할머니는 신발장에 우산을 처박아 두고는 다시는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남들의 불쌍하다는 시선, 박영자도 이제 다 됐네라며 찌릿 혀를 차는 소리, 물론 본인의 상상이었지만 견디느니 차라리 아무도 보지 않는 이 비좁은 집구석에 스스로를 가두는 편이 마음 편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자 할머니의 1년 6개월짜리 기나긴 감금 생활의 서막이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큰딸이 홈쇼핑으로 시켜주는 갈비탕 팩과 전자레인지용 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하루 종일 트로트 방송이나 드라마 재방송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마다 안부 전화를 거는 자식들에게는 요즘 미세먼지가 심해서 나가기 귀찮다, 집에서 연속극 보는 게 제일 편하다라며 태연하게 핑계를 댔습니다. 자식들 역시 각자의 팍팍한 삶과 육아에 치여 바빴기에 어머니의 그 무심한 거짓말 뒤에 숨겨진 깊은 절망과 고립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달력이 여러 번 넘어가면서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겁고 탁해져 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은 영자 할머니를 보호해주는 안전한 도피처가 아니라 서서히 숨통을 조여오는 창살 없는 감옥으로 변해갔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눈에 띄게 나타나는 몸의 변화였습니다. 쓰지 않는 기계가 붉게 녹슬어 버리듯 걷기를 포기한 노인의 몸은 잔인하리만치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눕거나 앉아만 있다 보니 그나마 남아있던 다리 근육마저 속절없이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단 10분이라도 걸을 수 있었지만 집안에 갇힌 지 반년이 넘어가자 이제는 냉장고에서 물 한 컵을 꺼내 마시러 가는 그 몇 발자국조차 험난한 태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앙상해진 두 다리는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흐물거렸고 억지로 힘을 주어 일어서려 하면 덜덜 떨리며
바닥으로 속절없이 꼬꾸라지기 일쑤였습니다. 이제 영자 할머니의 유일한 일과라고는 거실 베란다 창틀에 기대어 15층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작은 아파트 단지 놀이터와 산책로를 멍하니 내려다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아침 억시쯤 되면 어린이집 차를 타려고 젠걸음으로 뛰어가는 젊은 엄마들과 아이들의 정수리가 보였고, 오후가 되면 알록달록한 등산복을 맞춰 입고 웃으며 지나가는 동네 노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예전 복지관 단짝이었던 명숙 할머니도 섞여 있었습니다. 까르르 웃으며 서로의 팔짱을 끼고 단풍놀이를 가는지 아니면 시장에 국밥을 먹으러 가는지 그들의 경쾌한 발걸음을 위에서 내려다볼 때면 영자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는 시커먼 구멍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과 지독한 질투심이 동시에 소용돌이쳤습니다. 나는 저렇게 멀쩡하게 걸어 다녔는데, 내가 저 옆편 애들보다 못한 게 하나 없었는데, 창틀을 주름진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이내 힘없이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자신만 덩그러니 남겨둔 채 너무나도 눈부시게 아무 일 없다는 듯 팽팽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고작 콘크리트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깥 세상의 생기와 영자 할머니의 방안은 마치 삶과 죽음의 경계처럼 완벽하게 단절돼 버렸습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켜놓은 텔레비전 속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연예인들이 시아하 웃고 떠들었지만 그 소리는 오히려 텅 빈 집안의 적막함을 더욱 날카롭게 찌를 뿐이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지만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나 좀 보러 와라, 내가 너무 외롭다 라고 말할 용기는 차마 나지 않았습니다. 맞벌이하며 제 새끼 건사하기도 벅찬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평생을 이어온 엄마로서의 얄팍한 자존심이 또다시 그녀의 입을 굳게 틀어막았기 때문입니다. 주말에 이따금 걸려오는 딸의 전화에도 할머니는 언제나 목소리를 가다듬고 밝은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 밥 잘 챙겨 먹었고 별일 없다, 끊어라. 짧은 통화가 끝나고 뚜뚜거리는 수화음을 들을 때면 참았던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베개 위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새벽녘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깬 영자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벽을 짚고 조심조심 걸어갔겠지만 그날따라 유독 다리에 힘이 풀리며 오른쪽 무릎이 푹 꺾이고 말았습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할머니는 차가운 장판 바닥에 속절없이 나동그라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와 골반으로 찌릿한 통증이 번져갔습니다. 다행히 뼈가 부러진 것 같진 않았지만 문제는 도무지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팔로 바닥을 짚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려 아무리 용을 써도 한번 주저앉은 하체는 마치 바닥에 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차가운 방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영자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덜덜 떨었습니다. 손을 뻗어도 닿을 거리에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 신세야.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온 여장부 박영자. 남편 없이도 보란듯이 삼남매를 키워냈던 당당했던 그녀가 이제는 제 집 화장실 문턱 하나조차 넘지 못해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야 하는 끔찍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그 알량한 자존심이 사실은 스스로의 목을 조르고 자신을 이 비참한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소리 없는 오열이 차가운 거실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꼬박 1시간 반을 차가운 바닥에서 벌레처럼 기어야만 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무릎이 까진 채로 간신히 거실 소파를 붙잡고 몸을 일으켰을 때 그녀의 바지춤은 이미 엎질러진 소변으로 차갑게 젖어 있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흠잡힐 일 없이 깔끔하게 살아왔던 그녀에게 그 축축하고 퀴퀴한 냄새는 자신의 존엄성이 완전히 박살났음을 알리는 끔찍한 악취와도 같았습니다. 며칠 뒤 주말을 맞아 예고 없이 반찬통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온 큰딸 수진 48세를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와 엉망이 된 집안 꼴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항상 먼지 한 톨 없이 반짝이던 거실 바닥에는 머리카락과 먼지가 뭉쳐 굴러다녔고 소파에 기대어 앉은 엄마의 모습은 마치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 앙상하고 초라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냄새는 또 왜 이래? 엄마 혹시 바지에 실수했어? 수진의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외침에 영자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허겁지겁 엄마의 겉옷을 벗기고 억지로 화장실로 모시고 가 씻기는 동안 할머니는 반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물이 마른 등을 타고 흘러내릴 때 수지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려. 다리가 아파서 걷지도 못하면서 왜 말을 안 해? 보조기 짚는 게 휠체어 타는 게 무슨 큰 죄야? 엄마 이러다 혼자 큰일이라도 나면 우리 보고 평생 가슴에 피눈물 흘리면서 살라 그래? 딸의 통곡 소리가 좁은 화장실 안을 울렸지만 영자 할머니의 굳게 담은 입술은 열릴 줄 몰랐습니다. 미안함과 수치심이 뒤섞여 당장이라도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여전히 바퀴 달린 것에 의지하는 늙은이가 되어 동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다는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을 꽉 틀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딸 수지는 기어코 근처 의료기기 상회에 가서 바퀴가 4개 달린 어르신용 보행 보조기, 이른바 노인 유모차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떡하니 세워두고는 내일 당장 이거 밀고 나랑 병원부터 가자 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구석에 앉아 그 은빛 보조기를 흘겨보며 차라리 혀를 깨물면 깨물었지 저것만큼은 잡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독하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열려있던 현관문 밖 복도에서 영자 엄마, 안에 있어? 하는 쇳소리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같은 층 옆집에 사는 이순옥 할머니 709세였습니다. 평생 초등학교 교단에 서다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퇴임을 하신 순옥 할머니는 동네에서 깐깐하고 바르기로 소문난 어르신이었습니다. 몇 년 전 허리 수술을 크게 받은 후로는 외출할 때마다 항상 보행 보조기를 짚고 다니셨지만 옷차림만은 늘 정갈했고 목소리에는 당당함이 넘쳤습니다. 딸 수진이 얼른 나가 인사를 드리자. 순옥 할머니는 거실에 덩그러니 놓인 새 보행 보조기와 잔뜩 주눅이 든 채 소파에 웅크리고 있는 영자 할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대충 상황을 파악한 순옥 할머니의 매서운 눈빛이 영자 할머니를 향해 꽂혔습니다. 평소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만 꾸벅 나누던 사이였지만 그날 순옥 할머니가 뱉어낸 첫 마디는 영자 할머니의 귓가를 서늘하게 내리치는 천둥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자네, 지금 저 보조기 밀고 밖으로 나가는 게 남들 보기에 쪽팔려서 이러고 앉아 있는 건가? 전국을 찌르는 순옥 할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영자 할머니는 얼굴이 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아무리 이웃사촌이라지만 다 큰 딸 앞인데 너무 대놓고 속마음을 들켜버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신대요. 내가 언제 창피해서 안 나간다고 했소? 그냥 요새 허리가 좀 뻐근해서 집에서 쉬는 거지. 궁색한 변명을 들어놓으며 애써 시선을 피하는 영자 할머니를 향해 순옥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거실 안으로 쑥 들어와 소파 빈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푹 쉬며 뼈있는 돌직구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평생 애들 가르치면서 교장 소리까지 듣고 빳빳하게 살았던 사람이야. 자네 눈엔 내가 이 유모차 밀고 병로당에 밥 먹으러 다니는 게 불쌍한 늙은이로 보였을지 모르지. 그런데 말이야 영자 엄마,
진짜 남 부끄럽고 창피한 게 뭔지 알아? 순옥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 수진과 넋이 나간 영자 할머니를 번갈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발 달린 쇠붙이즘 의지에서 내 발로 걷는 건 절대 창피한 게 아니야. 진짜 창피한 건 알량한 자존심 지키겠다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자식들 눈에서 피눈물 빼는 거. 그게 진짜 부끄러운 짓이야. 자네 엊그제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바닥 기어다녔다며. 냄새 풀풀 풍기면서 자식한테 씻겨달라고 하는 건 안 창피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보조기 미는 거 보여주는 건 창피해? 그 말은 영자 할머니의 가슴에 꽂힌 잔인하리만치 차갑고 예리한 비수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얇은 벽 너머로 엊그제 밤의 소동을 어렴풋이 눈치챘던 모양이었습니다. 수지는 흠칫 놀라 고개를 숙였고 영자 할머니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영자 엄마, 착각하지 마.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 관심도 없어. 내가 유모차를 밀고 가든 기어가든 자기들 살기 바빠서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있지도 않은 남들 시선 무서워서 스스로 감옥에 갇혀 사는 꼴이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왜 몰라? 자존심? 내 발로 화장실 가고 내 손으로 내 밥 차려 먹는 거, 남한테 신세 안 지고 내 숨통 내 같으며 사는 거, 늙은이한테 남은 진짜 자존심은 그것밖에 없는 거야. 순옥 할머니의 서슬퍼런 꾸짖음에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억척스러운 여장부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살아오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영자 할머니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영자 할머니의 거친 손을 꽉 쥐어주었습니다. 매섭게 몰아붙이던 목소리 대신 늙고 쇠약해진 동병상련의 이웃으로서 건네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위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영자 엄마, 저 밀고 밖으로 나가서 햇볕도 쬐고 시원한 바람도 맞아. 저 바퀴 달린 기계가 영자 엄마를 바보로 만드는 게 아니야. 저게 영자 엄마를 다시 세상 밖으로 이어주는 튼튼한 다리가 돼줄 거야. 알았지? 현관문이 닫히고 순옥 할머니가 돌아간 뒤에도 영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자신의 손에 남은 온기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선을 돌려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는 은빛 보행 보조기를 응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뜬 눈은 밤을 지새운 듯 부스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밤을 지새운 듯 부스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영자 할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허공만 바라보며 조용히 식은 믹스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잔을 내려놓은 영자 할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1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외출복 옷장 구석에 얌전히 개켜져 있던 낡은 쥐색 카디건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지만 행여나 엄마의 마음이 바뀔까봐 숨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은빛 보행 보조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금속 손잡이에 주름지고 거친 두 손을 조심스레 얹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끝으로 전해지는 서늘한 감촉. 할머니는 눈을 질끈 감고 짧은 숨을 들이마신 뒤 보조기에 체중을 단단히 싣고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스르르 각귀가 부드럽게 구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신기하게도 허리가 앞으로 굽었음에도 불구하고 든든하게 지탱할 곳이 생기자 다리를 찢어 놓을 듯이 내려오던 통증이 거짓말처럼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두 걸음, 세 걸음. 엉성하고 느릿한 폼이었지만 영자 할머니는 분명 자신의 힘으로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뒤따라오는 수진의 코끝이 붉어졌지만 할머니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철컥 하고 무거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500일 넘게 굳게 닫혀있던 스스로 만들어낸 좁고 답답한 감옥의 문이 마침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영자 할머니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누가 날 보고 흉을 보면 어쩌지? 동네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치면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하나? 온갖 수치심과 걱정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헤집어 놓았습니다. 보조기를 잡은 두 손에는 땀이 흥건하게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1층 현관문을 나서며 마주한 세상은 할머니의 끔찍한 두려움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선선한 아침바람, 코끝을 스치는 쌉싸름한 흙냄새, 그리고 아파트 화단에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작은 들꽃들. 1년 반 만에 온몸으로 맞이한 바깥 세상의 공기는 눈물이 날 만큼 달고 상쾌했습니다. 단지 안을 천천히 걷는 동안 몇몇 이웃 주민들이 곁을 지나쳐갔습니다. 유모차를 끄는 젊은 세댁도 있었고 출근을 서두르는 양복 차림의 아저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순옥 할머니의 말처럼 그 누구도 영자 할머니의 굽은 허리나 은빛 보조기를 신기하게 쳐다보며 직접 혀를 차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저 앞을 보며 각자의 바쁜 삶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구나. 나는 대체 무엇을 무서워하며 그 긴 시간을 방구석에서 썩어 문드러졌던가. 놀이터 옆 벤치에 보조기를 브레이크 채워 세워두고 털썩 주저앉은 영자 할머니는 따스하게 쏟아지는 가을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토록 목숨처럼 지키고 싶었던 얄팍한 자존심이라는 껍데기가 허무하게 벗겨져 나간 자리에는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벅찬 평온함과 해방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뺨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 한 방울이 깊게 파인 주름을 따라 턱 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첫 외출이 있던 날 이후 영자 할머니의 일상은 기적처럼, 아니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척추반 협착 중에 갑자기 씻은 듯이 낫거나 예전처럼 꼿꼿한 허리로 시장통을 날아다니게 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비가 오는 날이면 허리와 다리가 쑤셔 파스를 붙여야 했고, 오르막길을 오를 때면 보조기에 의지한 채 몇 번이나 숨을 고르며 쉬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할머니의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영자 할머니는 보조기를 끌고 동네 마트에 두부를 사러 갔다가 예전 복지관 단짝이었던 명숙 할머니와 딱 마주쳤습니다. 과거라면 기겁을 하며 골목으로 숨었겠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보조기를 짚고선 영자 할머니를 본 명숙 할머니의 반응은 너무나도 싱거웠습니다. 아이고 영자 형님, 요새 통 안 보이더니 그새 좋은 자가용 하나 뽑았네? 진작에 그거 끌고 나오지 그랬어. 내일 복지관에서 노래교실 하는데 같이 가. 동정어린 시선도 비웃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릎이 아파 지팡이를 짚는 것처럼, 눈이 침침해 돋보기를 쓰는 것처럼 보조기 역시 나이든 몸을 도와주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그제야 굳었던 얼굴을 펴고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잃어버린 그 1년 6개월, 쓸데없는 자존심에 발목이 잡혀 스스로를 어두운 거실에 가두고 종국에는 화장실 바닥을 기어다녀야 했던 그 차갑고 외로웠던 시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뼈저린 현실의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영자 할머니의 뼈아픈 실수에서 3가지 중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늙고 병든 몸을 인정하고 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결코 수치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세대는 평생을 남에게 기대지 않고 내 한 몸 부서져라 일하며 살아온 것을 최고의 훈장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팡이, 보행, 보조기, 휠체어 같은 기구들에 의지하는 순간 내 인생이 끝나는 것만 같고 남들 보기에 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진짜 자존심을 잃는 것은 도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도구 쓰기를 거부하다가 결국 내 발로 화장실도 못 가고
누군가의 손에 기저귀를 맡기게 되는 일입니다. 보조기구는 여러분을 올마매는 족쇄가 아니라 좁아진 여러분의 세상을 다시 넓혀주고 독립적인 일상을 유지하게 해주는 고마운 새로운 다리입니다. 둘째, 남의 시선이라는 잊지도 않은 허상에 남은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영자 할머니를 집안에 가둔 가장 큰 범인은 남들이 나를 흉볼 것이라는 질의 짐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보조기를 끌든 절뚝거리며 걷든 그것은 흉이 아니라 그저 세월의 자연스러운 흔적일 뿐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 바깥 공기를 포기하고 햇별 포기하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남의 눈치의 통째로 헌납하는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셋째, 자식에게 나의 아픔과 약해진 모습을 숨기는 것은 결코 배려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고 말합니다. 아파도 안 아픈 척, 외로워도 안 외로운 척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영자 할머니가 혼자 고집을 부리다 소변을 뒤집어 쓰고 쓰러져 있었던 모습을 본 딸 수진이의 가슴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피멍이 들었습니다. 진짜 자식을 위하는 길은 내 몸의 상태를 솔직하게 알리고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받아 더 큰 사고, 낙상 등을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식들의 걱정과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지혜로운 부모의 태도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긴다면 우리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노년의 불청객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우리의 남은 일상을 단단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덧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늦가을 오후입니다. 영자 할머니는 오늘도 은빛 보조기의 의지에 천천히 하지만 단단한 걸음으로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걷고 있습니다. 낙엽이 뒹구는 벤치에 앉아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믹스커피를 홀짝이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1년 6개월 동안 짙게 드리워져 있던 우울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말끔히 걷혀 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젊은이들이 먼저 가라고 길을 비켜주면 고마워요 젊은이 하며 부드럽게 웃어 보일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불쌍해 보여서 동정하는구나 라며 가시돋친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호의를 이제는 그저 따뜻한 이웃의 정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내 두 발로 꼿꼿하게 걷지 못하면 내 인생은 끝난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 바퀴 내게 달린 이놈이 내 두 발을 대신해주니 내 세상이 다시 열리더라고. 살면서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이놈의 몸뚱인데 그거 하나 굽히고 받아들이는 게 왜 그리 오래 걸렸나 몰라. 영자 할머니가 지나가는 가을바람에 가만히 읊조리는 이 씁쓸하고도 후련한 혼잣말은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자신 혹은 고향에 계신 늙은 부모님의 남모를 속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직도 남의 눈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우리 부모님이 나는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는 핑계 뒤에 숨어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어두운 방구석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이 듦은 부끄러운 것도 숨겨야 할 죄악도 아닙니다. 굽은 허리와 절룩거리는 다리는 그저 평생을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훈장일 뿐입니다. 그 훈장을 부끄러워하며 어둠 속으로 숨지 마십시오. 필요한 도구가 있다면 당당하게 의지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자식들과 주변에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 그것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노년을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진짜 어른의 자존심입니다. 오늘 당장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 아빠, 다리 아프면 억지로 참지 말고 유모차 사줄 테니까 그거 끌고 나가서 햇볕 쬐요. 그거 흉 아니야. 이 무심한 듯 따뜻한 한마디가 굳게 닫힌 부모님의 현관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언젠가 예고 없이 다가올 그날을 위해 마음의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꼿꼿한 두 다리에 집착하며 울기보다는 남아있는 것들에 감사하며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걸어나가는 지혜. 여러분의 내일이 영자 할머니의 눈부신 오늘처럼 밝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가올 우리의 진짜 노년에 대해 늦기 전에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영자 할머니의 은빛 보조기 손잡이에는 이제 예쁜 붉은색 털실로 짠 작은 주머니가 하나 매달려 있습니다. 지난 주말 딸 수진이가 엄마, 밖에서 걷다가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사탕이랑 핸드폰 여기다 넣고 다녀 라며 달아준 것입니다. 처음엔 남들 눈에 띌까봐 무채색 옷만 입고 보조기에도 아무 장식을 하지 않으려 했던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붉은 주머니에 알록달록한 과일 사탕을 잔뜩 넣고 다니며 놀이터에서 마주치는 꼬마들이나 경로당 친구들에게 하나씩 까서 나눠주는 것이 할머니의 새로운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며칠 전 일어났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무려 2년 만에 자신이 평생을 청춘을 바쳤던 그 재래시장에 보조기를 끌고 나타난 것입니다. 과거처럼 무거운 배추 리어카를 호기롭게 끌던 반찬 가게 여장고 박영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굽은 허리로 은빛 보조기에 체중을 의지한 채 느릿느릿 시장 골목을 걷는 백발의 노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시장 어귀에 들어설 때만 해도 할머니의 심장은 다시금 쿵쾅거렸습니다. 옛 동료 상인들이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동정할까봐 내심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선 가게 김씨 아저씨도 건어물집 최씨 아주머니도 영자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하던 일을 멈추고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겼습니다. 아이고 영자 형님, 이게 얼마만이요? 그동안 왜 이리 안 나타났어? 다리 아프면 진작에 그 자가용 끌고 놀러 오지? 우리 형님 허리 굽어도 미모는 여전하네. 아무도 할머니의 굽은 등과 보조기를 흉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영자 할머니가 다시 시장에 얼굴을 비춰준 것 자체를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또 하나의 크나큰 착각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과거의 박영자를 존중하고 좋아했던 것은 그녀가 무거운 짐을 번쩍번쩍 드는 강한 몸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억척스럽게 자식을 키워내고 이웃의 대소사에 따뜻한 정을 나누던 박영자라는 사람 그 자체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다리가 불편해져 보행기에 의지한다고 해서 그녀가 평생 쌓아온 그 따뜻한 인품과 삶의 궤적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영자 할머니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며 한숨을 쉬지 않습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옅게 바르고 든든한 은빛 다리를 끌고 세상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고 병이 드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월 앞에선 그 어떤 장사도 제 몸 하나 온전히 건사하기 힘든 법입니다. 하지만 그 노화와 질병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일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내 모습, 건강했던 몸에만 집착하며 이런 꼴로는 남들 앞에 나서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스스로를 좁은 방구석에 가두는 비극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해가는 내 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보조기구든 주변 사람의 도움이든 기꺼이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용기를 가진다면 우리의 노년은 얼마든지 다시 찬란해질 수 있습니다. 부디 영자 할머니의 잃어버린 1년 6개월이 여러분에게 아픈 예방주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늙고 병든 몸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삶을 더 평안하고 여유롭게 즐기기 위한 진짜 어른들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위대한 타협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자존심과 두려움으로 굳게 닫혀 있습니까? 그 문을 열고 나가는 첫걸음, 바로 지금 시작해 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영자 할머니의 집 현관문 앞에는 은빛 보행 보조기가 든든한 문지기처럼 서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효도화는 없습니다. 대신 외출할 때 언제든 신기 편하도록 깨끗하게 닦인 운동화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죠. 현관문은 더 이상 세상을 차단하는 거대한 벽이 아닙니다. 언제든 원할 때 밀고 나갈 수 있는 가벼운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정직합니다. 쓰면 쓸수록 단련드는 젊은 시절과 달리 나이가 들면 아껴 쓰고 조심해도 여기저기 닳고 고장나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막을 수 없는 세월의 흐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위대한 일은 그 변화를 기꺼이 안아주고 내게 남은 하루하루를 최대한 내 방식대로 알차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남에게 번듯하게 보이는 데서 오는 게 아니야. 남의 도움을 받든 기계의 도움을 받든 내 숨통을 틔우고 내 두 발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게 진짜 자존심이지. 영자 할머니가 남긴 이 짧은 혼잣말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귓가에 따뜻하게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불빛에만 의지한 채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굽어서 남들 보기에 흉할까봐 바깥 출입을 끊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혹은 멀리 계신 늙은 부모님이 나는 끄떡없다, 괜찮다는 말 뒤에 숨어 외로운 섬처럼 갇혀 계신 것은 아닌지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는 부디 굳게 닫힌 그 현관문을 활짝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지팡이를 짚어도 좋고 보행 보조기에 의지해도 좋습니다. 바깥의 시원한 바람과 따스한 햇살은 겉모습과 상관없이 언제나 여러분을 반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셨다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살며시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도 나중에 고집 부리지 말고 이렇게 훌훌 털고 당당하게 나이 들자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의 두 다리는 예전보다 조금 약해졌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억척스럽게 걸어온 그 길, 그 훌륭했던 삶의 발자취는 결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굽은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걸어나가실 여러분의 눈부신 내일을 깊이 응원합니다.